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태규였습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테헤란에서 하마스 지도자가 암살된 사건 이후 이란이 이스라엘의 보복을 예고하면서 중동 지역에는 일촉즉발의 전운이 들이우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고 이스라엘은 선제 타격을 검토한다는 보도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란이 24시간에서 48시간 안에 보복 공격을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까지 긴장의 수위가 점점 높아질 것으로 보이죠. 지난 4월 이스라엘 공격에는 약속 대련으로 확전을 자제했던 이란이 이번에는 어떤 선택을 할지 글로벌 이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은 멕시코 소식 준비했는데요. 지난달 미국 사법당국이 멕시코에 근거지를 둔 마약 조직 수뇌부를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은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다고 하네요. 어떤 내용인지 잠시 후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8월 6일 화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방글라데시를 15년간 통치했던 하시나 총리가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셰이크 하시나 총리가 5일 군부의 통행 금지령을 무시하고 수천 명의 시위대가 총리 관저를 습격하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방글라데시의 시위는 학생들이 정부 일자리 할당제 중단을 요구하면서 평화적으로 시작됐습니다만 하시나 총리와 집권 아와미 연맹에 대한 불만 표출로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폭력 사태를 무력으로 진압하려고 했고 이 과정에서 300여 명이 사망하면서 총리 퇴진 요구로 이어졌습니다. 미국이 중동 사태 진화를 위해서 외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현지 시각으로 5일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해서 중동 상황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보회에서는 이란의 공격을 막기 위한 외교 노력과 공격이 이뤄질 경우 이스라엘 방어를 돕기 위한 계획을 논의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백악관은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과 통화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즉각적인 휴전과 인질 석방 협상을 포함해 영내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이라크 공군기지에 로켓이 떨어졌습니다. 이란의 대이스라엘 보복 공격 선언으로 중동 지역에서 확전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군과 다른 서방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이라크 서부의 아인 알아사드 공군기지 내부에 로켓 2발이 떨어졌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인명피해나 기지 내 시설 피해가 발생했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유엔이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기구 직원이 하마스와 연결돼 있다는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인도적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기구 직원 중 9명이 작년 10월 7일 발생한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에 연루된 정황이 있다고 유엔 측이 밝혔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부대변인은 유엔 내부 감찰실 조사 결과를 인용해 9명의 직원이 작년 10월 7일 무장 공격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들 중 7명은 이미 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스라엘은 난민 구호기구 직원 12명이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구글이 독점 기업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5일 연방법원은 구글이 검색과 텍스트 광고라는 두 가지 시장 분야에서 불법적으로 독점을 하고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즈는 현대 인터넷 시대에 있어서 거대 기술 기업에 대한 소송에서 나온 첫 번째 반독점 판결이라면서 이 획기적인 판결은 다른 많은 빅테크 기업 소송에 영향을 미치고 기업의 사업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을 또 함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결국 물러난 독재자. 네, 이 공무원 할당제에 반대하는 시위에서 반정부 시위로 발전했고요. 한 달 넘게 계속된 국민들의 저항에 결국 총리가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과도정부 수립 등 앞으로 혼란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새 정부를 만들어낸다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네. 외신들에 따르면 쉐이크 하시나 방글라데시 총리가 수도 다카를 떠나서 은신처로 향했다고 하는데요. 네. 현지 언론들은 총리가 군용 헬기를 타고 인도로 갔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지난달 16일부터 공무원 채용 할당제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는데 네. 시위대는 곤봉과 무기를 들고 저항했고요. 군에서는 시위대를 향해서 총을 발사하면서 누적 사망자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3일에만 경찰관 14명 포함해서 최소 94명이 사망했는데요. 시위대는 통금과 무력 진압에 저항하면서 시위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5일날 아침에 다카에서는 장갑차를 탄 군인, 경찰이 하시나 총리 사무실을 가는 길에 철조망을 치고 여기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군중이 거리로 한꺼번에 몰려나왔고 이걸 완전히 허물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40만 명의 시위대가 이날 시위에 참석했었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관련 보도를 보니까 정말 많은 국민들이 이번 네. 반정부 시위에 참여를 했잖아요. 근데 왜 공무원 채용 할당제가 이렇게 반정부 시위로까지 번지게 된 건지 좀 살펴볼까요? 네. 이 정책의 골자는 공직 채용 시 인원의 30%를 1971년 독립전쟁 유공자 자녀들에게 미리 할당하겠다는 겁니다. 네. 단순한 가산점제를 넘어서서 이제 우대 차원의 어떤 특혜까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방글라데시가 1947년 영국 식민지에서 독립할 때 파키스탄의 일부인 동파키스탄이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언어 종족이 다르고 2,000km 떨어져 있는 파키스탄과 그래서 계속 갈등을 빚다가 1971년 분리주의 정당인 아와미 연맹이 이끌던 무지부르 라만이 이제 독립 선언하면서 전쟁이 시작됐고요. 그리고 나서 유공자 후손들에게만 공무원 채용 인원으로 30%를 배정해서 이 사람들에게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혜택을 주자라고 정책이 시행이 된 겁니다. 네. 근데 아와미 연맹이 현 집권당이고요. 네, 초대 네. 대통령인 라만의 딸이 바로 지금 하시나 총리입니다. 아.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국가 유공자를 예우하는 거지만 들여다보면은 집권 세력을 챙기는 것이다. 특혜다. 이런 비판이 나온 겁니다. 사실 2018년에 이 정책이 폐지가 됐었는데요. 네. 올해 초 집권 여당이 총선에서 승리하고 나서 이 제도를 재도입하겠다고 밝히자 이게 이제 반정부 정서까지 겹치면서 시위가 격화가 된 겁니다. 그렇군요. 일단 지금 총리가 이제 물러난 상황, 그래서 공석이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네, 일단 국정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죠. 일단은 와케르 우즈자만 육군 참모총장이 새 임시정부를 구성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총리 후임자로 자신이 나서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그래서 군부가 최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들어주겠다면서 민심을 달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정국이 격분할 것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집권 아와미 연맹이 1월 총선에서 299석 중에서 223석 차지하면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가 야권에 대한 강력한 견제 속에서 치러졌기 때문에 네. 주요 야당들이 불참했고 투표율도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야권을 중심으로 새롭게 총선을 치러야 된다는 주장이 나올 수도 있고요. 네. 지금 하시나 총리가 사실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도망을 간 건 하긴 합니다만 네, 네.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 사람이 독재자, 이 딱지를 달고 쫓겨난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나이가 70대거든요. 나이가 많아서 쉽게 쉽지는 복귀가 않겠다. 안 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방글라데시 이야기였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너는 어느 편이냐고 물으면 이건 어떤 네. 얘기일까요? 지금 미국의 전미 자동차 노조 위원장이 네. 민주당의 해리스 부통령 지지한다라고 입장을 밝히면서 공화당, 민주당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자신이 살리겠다라면서 업계 측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 전미 자동차 노조 위원장은 트럼프가 아니라 네. 민주당 대선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겁니다. 그동안은 사실 명확하게 밝히진 않았거든요. 네. 노조 측에서는 지난주 성명 통해서 노동계층을 위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낸
확실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해리스 부통령이라면서 뒤집장을 밝혔습니다. 쇼페인 위원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노동자들에게 최악의 대통령이다라고 비난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노동자 계층위에서 지원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그리고 노조를 지지한 적도 없다. 근데 지금 와서는 노조의 표를 얻으려고 애를 쓰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네. 노조위원장을 정면으로 공격했다고요. 어리석은 사람, 바보 이렇게까지 표현했는데요. 네. 트럼프 후보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전미 자동차 노조를 이끄는 사람은 어리석지만 노조 조합원들은 그렇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현명하니까 나에게 투표를 할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은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살려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중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100에서 200% 관세를 물려서 네. 미국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일단 민주공화 양당 모두 이제 자동차 노조에 공을 들이고 있는 네. 모습인데 지금은 이제 노조는 민주당 쪽으로 기울어진 것 같네요. 네. 왜냐하면은 이게 사실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그렇죠. 노조 조합원이 40만 명이고요. 퇴직자까지 합치면 60만 명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공화당도 민주당도 공을 들일 수밖에 없는데 네. 그래서 실제로 올해 초에 이 노조가 파업했었을 때 네. 바이든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노조 그 파업하는 현장에 가서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노조 측에서는 아무래도 민주당 쪽으로 약간 마음이 기울어 있었는데 문제는 자동차 산업의 변화. 지금 전기 자동차로 넘어가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래서 네. 민주당은 전기 자동차를 좀 키우는 입장이고요. 네. 트럼프 후보는 기존의 휘발유 자동차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노조원들도 물론 노조위원장은 민주당 지지한다라 밝혔습니다만 노조원들 사실 입장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기존 자동차 회사에서 전기 자동차로 넘어가다 보니까 사실 일자리도 많이 줄고 그렇죠. 배터리 이쪽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리고 네. 이제 하청업체도 많이 줄게 됩니다. 그래서 노조원들도 마음이 좀 엇갈리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트럼프 후보도 위원장보다는 노조원들을 공략하면서 자동차 산업 살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네. 완성차 그리고 배터리 공장 밀집한 러스트벨트 이 쇠락강 공업지대에서 대선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공화당, 민주당 모두가 자동차 노조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노조 측이 바이든 정부 시절부터 자동차 이 공장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 그리고 처우 개선 등을 노조 측이 정부 측에 요구를 했고요. 아마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좀 적극적으로 얘기를 그렇죠. 들어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네.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복붙을 알리지 마라. 네. 복사해서 붙인다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오픈 AI가 논문과 과제 등을 할 때 생성형 인공지능 AI가 챗 GPT를 사용했는지를 알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네. 네, 이게 좀 창과 방패? 나의 영업 비밀을 공개해야 되나?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건데요. 네네. 오픈 AI 내부 문건을 월스트리트저널이 입수해서 보도한 내용인데 오픈 AI 측이 이미 1년 전부터 챗 GPT 이용 탐지 기술을 출시할 준비가 돼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챗 GPT는 문장에서 한 단어에 그 다음 단어가 어떤 단어가 나올지 예측하는 식으로 이제 답을 써주는데요. 네. 그 각 단어를 뭐 토큰이라고 하고 그리고 오픈 AI가 개발한 탐지 기술은 이런 토큰이 선택되는 방식을 패턴화해서 일종의 워터마크를 남겨서 식별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챗 GPT를 이용해서 내가 뭔가 문장을 만든 걸 썼다라면은 이걸 그렇죠. 챗 GPT가 알 수가 아는 거죠. 그 네. 패턴을 인식을 해서. 근데 그 기술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공개하지 않았던 거고요. 오픈AI가 개발한 기술의 정확성은 99.9%. 그러니까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내가 직접 쓴 건지 예. 챗 GPT 동원해서 문장을 가져온 건지 네. 그러니까 복사해서 붙여놓은 건지 직접 쓴 건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이런 기술은 논문 쓸 때 정말 중요하잖아요. 인용을 그럼요. 정확히 해야 되잖아요. 예, 표절이 정말 네, 중요한 그래서 문제인데. 특히 교육 현장에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서 이런 기술에 대해서 관심이 큰데 챗 GPT로 작성한 과제나 논문을 제출한 학생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색출하기 위해서라도 이 기술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고도 공개를 안 한 이유가 따로 있다. 이런 네. 주장이 나왔다고요. 신문에서는 오픈 AI가 이용자들의 반발을 우려해서 공개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 기술을 만약에 공개를 한다면은 사람들이 챗GPT 안 쓰겠죠. 그렇죠. 물론 근데 편한 글은 괜찮지만 뭐 내가 숙제를 해야 된다든지 논문을 써야 되는데 그걸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챗GPT 이용률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아마 그래서 회사 측에서 공개를 안 한 것 같다라는 겁니다. 네. 실제로 최근에 오픈 AI가 챗GPT를 자주 쓰는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응답자의 3분의 1 정도가 부정행위 감지 기술이 도입이 되면 나는 챗GPT 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한마디로 오픈 AI의 영업 기밀이 탄로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막상 공개하기가 쉽지 않다는 건데 하지만 네. 어쨌든 이게 이제 알려지게 됐고 비슷한 그렇죠. 기술이 계속 나올 거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업체들도 이제 네. 개발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런 기술을 공개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네. 시기의 문제다. 그러네요. 오픈 AI가 챗 GPT도 개발을 했고 그거를 이용했는지도 알 수 있는 기술도 개발을 했고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비밀이 없습니다. 네. 네. 다음 키워드는 10년 만에 반토막 났어요. 뭐 주식 뭐 이런 얘기인가요? 어제 사실 주식 시장이 어마어마했죠. 요동쳤는데요. 네. 예. 그냥 뚝 떨어졌는데 예. 뭐 10년의 반토막쯤이야라고 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거는 주식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10년 만에 혼인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결혼을 안 하면 물론 요즘 결혼 안 하고 자녀를 출산하는 분들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출산율에도 영향을 미치죠. 그렇죠. 이 정도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혼인 신고 데이터를 추적 관찰하고 있는 인구 과학자인데요. 허야프가 발표한 보고서 내용인데요. 네. 올해 연간 혼인 신고 건수가 1980년 이래 가장 적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춘제 기간에 결혼하는 커플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네. 통상 상반기에 결혼을 많이 하고 그런 추세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올해 그 혼인 건수가 660만 쌍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중국의 혼인 건수가 2013년에 1,346만 9천 건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나서 코로나19가 확산했었던 2019년 이제 그 시기 비롯해서 바로 직전이죠. 네, 맞아요. 2019년이. 직전인데 네. 그때 1,000만 건을 밑돌면서 927만 건으로 집계가 됐고 그때부터 이제 감소하기 시작하네요. 점점 줄어들어서 결국은 이게 올해는 660만 쌍으로 그칠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코로나 끝나고 나서 잠깐 올라갔다가 이게 다시 떨어졌다고 합니다. 허 연구원은 혼인신고 감소 배경에 대해서 일단 청년 인구가 점점 줄고 있고 또 결혼 가능 인구의 성비가 불균형. 남성이 많거든요. 여성보다 중국은. 그래서 그것도 문제가 되고 있고 또 하나 초혼 연령이 점점 늦어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높은 결혼 비용 그리고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실제로 인구도 줄고 있습니다. 그렇죠. 1980년대 출생 생존 인구가 2억 1,500만 명이었는데요. 이게 점점 줄어서 2000년대는 1억 5,500만 명까지 떨어졌고요. 초혼, 그러니까 처음 결혼한 나이도 2010년에 남성이 25.27세, 여성은 24세였는데요. 네. 지금은 2020년 기준 남성이 29.38세, 그리고 여성은 28.95세. 그래도 아직까지는 30대 거의 가까이 네. 가네요. 넘어가진 않았습니다. 중국은.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수치만 좀 다를 뿐 네. 모든 각국이 다 저출생 문제가 맞아요. 큰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중국 청년들이 또 취업도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워 있다가 뭐 전봇대 올라가 있는 새 모습을 하거나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거죠. 네. 자유도 없고 그러니까 차라리 새처럼 날아다녔으면 좋겠다. 이렇게 풍자하는 그런 영상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예, 빨리 이 문제가 좀 해결이 돼야 될 텐데요. 다음 키워드는 잠자는 공원의 왕자. 예. 잠자는 숲속의 왕자가 아니라 공원에서 주무시고 계시군요, 왕자님. 네, 맞습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 100m 배영에서 금메달을 딴 이탈리아 수영 선수입니다. 네. 토마스 체코니 올림픽 선수촌 내에 있는 공원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 선수가 아주 잘생긴 사진 선수로 보셨죠? 예, 유명하던데요. 네, 거의 막 조각상 같은 조각미남이던데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수영 선수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네. 외모가 정말 뛰어난데요. 그 사우디 주동 선수가 알리레자라는 선수인데 이 사람이 그 나무 아래에서 채권 선수가
이 수건을 깔고 자고 있는 모습을 찍어서 자신의 SNS에 올리면서 이게 이제 알려지게 된 겁니다. 공원에서 왜 낮잠을 잤냐? 네, 궁금해요. 일단 첫 번째 요즘 뭐 올림픽 선수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만이 많잖아요. 일단 200m 배영 결선에 진출하지 못했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선수촌 숙박실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뭐 에어컨을 나중에 이동식 에어컨 설치했다고 네네. 하지만 어쨌든 에어컨도 없고 너무 덥고 날씨도 덥고 음식은 맛도 없고 어떤 그래서 불만의 표시군요. 그래서 일종의. 너무너무 피곤해서 밤에도 잠을 못 자고 오후에도 잠을 못 자다는 겁니다. 이탈리아는 좀 더운 지방 같은 경우에는요. 오후에 낮잠을 자는 시간이 있죠. 여기서는 낮잠을 자기엔 너무 덥고 소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공원에서 벤치 옆에 수건 하나 깔고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네. 어쨌든 너무 잘생겨가지고 저도 왕자라고 한번 붙여봤습니다. 근데 저도 더 이상 여기까지. 또 영국 선수단은 선수촌 음식이 너무 맛이 없다면서 자체적으로 음식을 조달하고 있다고 맞아요. 합니다. 그런 얘기들도 그래서 있고. 우리 선수단은 또 그 영양사분이 직접 가셔가지고 식단 잘 우리 주고. 수영 선수 대표단 뭐 옆에 호텔에 머물렀다 또 이런 네.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네. 좀 열악한 상황이긴 했나 봅니다. 맞습니다. 친환경을 표방했는데요. 네. 자, 마지막 키워드 우리 아이는 소중하니까요. 우리 아이는 소중하죠. 네. 근데 그 아이가 네. 말은 못하고요. 네. 털이 좀 많습니다. 반려견. 네.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돌체안가바나가 반려견을 위한 고가의 향수를 출시했습니다. 수의사들은 돈 낭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래서 뭐 주인과 반려견이 명품 향수를 같이 뿌리면서 산책을 하는 그런 모습이 상상이 되실 텐데요. 영국 일간 더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이 회사가 파리의 거장 주향사가 직접 이 반려견용 무알콜 향수를 개발했다고 하는데 이름은 페페라고 하고요. 100ml당 99유로 우리 돈으로 한 15만 원 돈 정도 합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대형 패션 브랜드 업체가 반려견 전용 향수를 출시한 것은 이 업체가 처음인데 이 상품명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도미니크 돌체의 반려견 이름이 바로 페페였군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이름을 따서 한 거라고 하는데 뭐 털에 직접 해도 되고 건강에는 괜찮은가요? 이게 일단 이제 무알콜이라고 하고 뭐 조향사, 수의사 뭐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제품을 개발해서 안전성 검사 그리고 수의사들의 승인도 받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수의사들은 돈 낭비다. 굳이 그럴 것까지 있느냐. 그냥 주인들이 돈 쓰고 싶어가지고 그런 거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도 궁금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합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고요. 퀸의 노래 I was born to love you 함께 듣겠습니다. With every single beat of my heart. Yes, I was born to take care of you every single day. Hey, hey. I was born to for your love. So take a chance with me, let me romance with you. I'm caught in a dream and my dreams come true. So hard to believe this is happening to me. An amazing feeling.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정부는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른바 방송사법에 대한 제2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안을 제거하면 방송사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정치인,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검찰 통신조회에 관해 군사 독재 정권에서나 있었던 무차별 민간인 사찰이라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적법한 수사 절차를 민주당이 불법 사찰로 둔갑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티몬 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같은 전자상거래 부실 재발을 막고자 이커머스 업체들이 판매 대금을 따로 관리하도록 하고 정산 기한도 단축됩니다.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일반 상품 구매자들에 대해서는 이번 주 안에 환불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당정은 이 같은 방안을 골자로 한 피해자 구제 대책 및 전자상거래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오늘 오전 입국했습니다. 이들은 다음 달 3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6개월간 서울 시내 각 가정에서 돌봄 가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미국 경기 침체 공포에 뉴욕 유가가 3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72.94달러의 거래를 마쳐 종가 기준으로 지난 2월 추순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미군이 주둔 중인 이라크 내 공군기지에 로켓 2발이 떨어져 미국 측 인원 최소 5명이 다쳤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공격이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예고와 연결됐을 가능성이 있는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확전 위기에 처한 중동 상황에 대해 모든 당사자는 분쟁 확대를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멕시코 소식 오늘 알아봅니다. 지난달 미국 사법당국이 멕시코 마약 카르텔의 수뇌부 2명을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오히려 더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 소식 멕시코시티 이진호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이 멕시코의 마약 조직이죠. 시날로아 카르텔 수뇌부 2명이 체포됐는데 지역 사회에서 이들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네, 시날로아주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 북서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시날로아 카르텔의 본거지입니다. 네. 이 지역에서는 갱단 활동이 매우 광범위하고 지역 사회의 다양한 면에 깊숙이 얽혀 있는데요. 이 갱단이 단순한 범죄 조직이 아니라 때로는 지역 사회의 일부로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갱단이 지역 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일부 주민들에게는 경제적 지원이나 보호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네, 수뇌부가 체포됐는데 마약 카르텔 활동에 아무래도 영향이 좀 있겠네요. 그러면? 네, 수뇌부의 체포 같은 경우에는 표면적으로는 카르텔에 큰 타격을 줄 수도 있겠지만은 네. 실제로는 조직의 붕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마약 카르텔이 매우 분권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수뇌부의 공백이 바로 조직의 붕괴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네. 오히려 수뇌부 체포로 인해서 조직 내 권력 다툼이 심화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서 더 많은 폭력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이번 체포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 반응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주민들은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군대가 새로 배치되었을 때는 치안 강화에 긍정적인 측면을 기대를 하지만 네. 군대가 철수한 후에는 치안 공백으로 인해서 더 큰 위험에 처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카르텔 수뇌부 체포가
지역의 폭력 사태를 완화시킬 것이라고 기대하기보다는 오히려 내부 권력 투쟁이 격화되어서 폭력 범죄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지금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그 사건 때문에 주민들 불안이 더 커졌다는 보도가 이제 최근에도 있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어떤 이유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 이후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진 이유는 주로 두 가지인데요. 네. 첫째로는 카르텔의 수뇌부 체포가 새로운 폭력 사태를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카르텔의 고위 인사들이 체포되면서 조직의 상층부에서 공백 상태인 권력을 놓고 벌어지는 싸움이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군대가 배치되었지만은 이들의 주둔이 끝난 후에는 지역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요. 네. 군대가 떠난 후에도 군대와 같은 안정적인 치안이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은 더욱 큰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마약 카르텔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고, 많은 국민들이 결국 정부의 대응이 폭력만 증가시키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약과의 전쟁이 처음의 목표와는 달리 단지 카르텔의 폭력적인 반응을 부추기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고 느끼고 있는 것인데요. 네. 또한 이러한 정부의 대응이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면서 정치인들이 이를 통해 지지율을 높이려는 경향도 국민들 사이에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각계에서는 마약 대책이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범죄 예방과 사회적 개혁이 우선돼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네, 주민들이 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방향으로 개혁이 되겠네요.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멕시코시티에서 이진호 통신원이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 가능성으로 중동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란이 수도 테헤란에서 일어난 하마스 최고 정치 지도자죠. 이스마엘 하니예의 암살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을 24시간에서 48시간 내에 공격할 것이다. 이렇게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어제 밝혔는데요. 중동 분쟁,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격화되고 있는 중동 정세에 대해서 오늘 글로벌 이슈 시간 짚어보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정희길 선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이란이 보복 공격도 예고를 했고, 미국에서 지금 얘기 나온 거로는 시간이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늘, 내일 새벽까지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진행자가 말씀하신 대로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4일 우리 시간으로는 아마 5일 어저께 5일 네네. 새벽 정도 되겠죠. 네네. 주요 7개국 G7 외교장관 화상회의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여기서 블링컨은 미국은 이란과 헤즈볼라가 모두 보복할 것으로 믿는다. 그 공격의 정확한 시기는 모르나 빠르면 24시간에서 48시간 내로 시작될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도 5일 긴급 국가안보회의를 상황실에서 연다고 백악관이 밝혔어요. 네. 상황실 회의는 보통 전시에 주는 사태가 있을 때 열리죠. 그렇군요. 네. 블링컨 경고가 맞다면은 우리 시간으로는 아마 내일 새벽까지 이란의 공격이 있을 수도 있는 긴박한 상황이죠. 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지난 4일 주례 가기에 앞서 텔레비전으로 중계된 연설에서 이스라엘은 이미 이란의 악의 축에 대한 다중전선 전쟁에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란의 보복 공격이 명확해지면 자기들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하겠다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이란 이란의 일간지가 네. 이스라엘의 일간지가 테헤란 쪽에 공격을 감행한다는 명확한 증거가 드러난다면 네. 이를 억제하려고 선제적 공격을 가하는 것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분위기가 이전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이란의 공격이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이스라엘에서도 미국에서도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이란은 하니예 암살 뒤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직접 나서가지고 네. 하니예의 피해 보복하는 것이 의무이다. 그리고 혁명수비대 등에게 이란 공격 계획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어요. 네. 이때부터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은 시기와 규모가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렇죠. 이란은 지난 4월에 이스라엘이 시리아 다마스쿠스의 자국 영사관에서
회의하던 혁명수비대 고위사령관을 공습으로 암살하자 보복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네. 300대의 미사일과 드론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본토를 사상초음으로 공격한 거죠. 이번에는 자국 수도에서 그것도 대통령 취임에 참석한 외국 사절. 그렇죠. 더구나 그것도 이스라엘과 과자 휴전 협상을 하던 대표를 암살한 것을 그냥 묵고하고 지나가기는 힘들겠죠. 네. 그래서 페제슈키안 대통령은 4일 20년 만에 이란을 방문한 요르단의 아이만 사파디 외교장관에게 한이의 암살은 대응 없이 지나갈 수 없는 시온주의 정권의 큰 실수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 공격을 기정사실화한 거죠. 이란 국영 언론들도 타협의 여지는 없다. 이 암살에 단호한 대응을 할 것이다. 이렇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시기와 규모가 이제 문제다.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어느 정도의 형태, 어떤 규모가 될까요? 적어도 지난 4월의 공격 규모는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네. 이를 전제로 해서 한 3가지 정도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첫째는 이번에는 이란 단독이 아니라 적어도 헤즈볼라까지 가세하는 합동 공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블링컨도 이를 경고했죠. 그렇죠. 헤즈볼라도 이미 한이의 암살 몇 시간 전에 자국 수도 베이루트에서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아서 고위 사령관이 암살당했습니다. 그 때문에 헤즈볼라도 이스라엘을 더 깊고 더 넓게 보복 공격할 것이다 하고 다짐해 왔어요. 헤즈볼라뿐만 아니라 예멘의 안사르 알라 즉 후티 반군이라고 하죠. 네. 또 시리아 이라크에 있는 친이란 시아파 무장 세력들도 합세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공격에서는 지난 4월 공격 때와는 달리 이란이 주변국에 통보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4월 때는 이란이 그렇죠. 요르단이나 터키에 대해서 미리 살짝 말을 해줘갖고서 네. 알아서 니들이 협조해라 막는데. 그렇죠. 그래서 미국과 요르단 등이 방공망을 제공해서 이스라엘로 날아가는 드론과 미사일을 격추시켜 줬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스라엘 피해가 거의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이란의 핵시설 근처에다가 상식적으로 미사일을 터뜨리는 형식적 대응만 했죠. 그렇죠. 서로 확전을 피하려고 금지선을 넘지 않은 겁니다. 네. 하지만 이번에 이란이 지난번처럼 이런 약속 대련을 할지 의문입니다. 뭔가 좀 피해를 입히고 싶어 하지 않을까 싶어요. 실질적인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주변국에 협조를 구할 수 있게 미리 여유를 주지도 않을 그렇죠. 거고 네. 또 헤즈볼라의 다연장 로켓포 미사일 공격, 안사르 알레 드론의 미사일 공격, 시리아 이라크의 친이란 무장세력이 같이 가세한다면 네. 이스라엘이나 주변국 방공망이 감당하기 힘들 것이다. 미국의 전쟁연구소도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난 4월 공격 때에도 주변국이 이렇게 협조해 줬는데도 이란의 미사일 중 몇 대가 이스라엘 본토에 떨어졌습니다. 그런 네. 피해는 없었습니다. 안사르 알러도 2주 전에 테라비브에다가 미사일을 발사해서 한 명이 죽었습니다. 네. 안사르 알러도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거죠. 그러네요. 네. 이란이 헤즈볼라든가 이런 합체 공격을 한다면 신속하게 아마 보복 공격이 끝났다 하고 사태를 마무리 지으려고 할 겁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스라엘의 대응이죠. 그렇죠. 이스라엘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네타냐후 정권이 아마 상응한 보복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된다면 보복 대항의 악순환, 즉 중동 확전이 시작될 수도 있겠죠. 첫 번째가 그러면 이제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 확전으로 가는 시나리오. 예. 두 번째 다른 건 어떤 걸까요? 지난 4월 공격 때처럼 서로 금지선을 넘지 않고 제한전으로 그치는 거죠. 네네. 미국으로서는 현재 시간과 형식이 문제인 이란의 보복 공격이 있다고 해도 확전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마크로 외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존 파이너 부국가안보보좌관이 이란의 지난 4월 이스라엘 공격 때 정말 중동 확전이 위기일발이었다. 미국은 이번에도 이에 대비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 지난 4월 공격 때처럼 상황을 관리하겠다. 이런 뜻이죠. 블링컨 장관도 G7 외교장관과 회의에서 이란과 헤즈볼라의 보복 공격을 최소화하는 마지막 외교 압력을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네. 블링컨 장관이 만약에 이란이 공격을 한다면은 최근 몇 달 동안 이란과 마크에서 있었던 인게이지먼트 대화나 관여 이런 것들이 이제 끝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란이랑 말이 잘 안 통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란의 공격을 어쨌든 최소화시키고 이스라엘도 대응을 좀 제한적으로 하게 해서 확전을 막는 정도의 네. 제한전. 네. 이게 두 번째 시나리오였고요. 마지막 세 번째 시나리오는 이란이 뭘까요? 보복 공격만 계속 으르면서 네. 이스라엘의 안보 부담을 최대화한 뒤에 나중에
형식적인 공격을 취해서 사태를 마무리 짓는 거죠. 네. 뭐 이거 제일 좋은 시나리오라고 볼 수는 있겠죠. 이란 내에서는 이번 사태에서 네타냐후 총리의 손에 놀아나지 않으면서도 대응하는 방법에 관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영국 가디언의 보도도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네. 네타냐후 총리가 한이아 암살이란 극단적인 도발을 일으킨 것은 자신의 구구 정권을 유지하고 그렇죠. 멀어져가는 미국 등 서방을 또 자기 쪽으로 땡기고 가자 휴전 협상을 회피하고 이란에서 개혁파인 페제슈키안 대통령이 서방 화해 노력을 좌절시키려고 하는 노림수이다. 정치적인 그래서, 이유가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이란은 일단 이슬람권 국가들의 모임인 이슬람협력기구 OIC라고 하는데요. 네. 이 회의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걸프 지역 국가들에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제재를 해라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바르는 사우디와의 수교를 막고 이스라엘을 중동에서 고립시키겠다는 거죠. 이란이 기존처럼 헤즈볼라 등 동맹 세력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기존의 저강도 공격의 강도를 높여나가고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안보 부담을 키우고 국내 균열을 만든 다음에 마지막에 형식적으로 공격을 해서 사태를 마무리 짓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번 사태에 대해서 뭐 불만이라든지 비판적인 어떤 분위기? 이란이 노리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국내 균열과 뭐 불안정. 그렇죠. 네. 뉴욕타임즈도 어제 신문에 이란의 공격 시사 앞에서 이스라엘 국내도 전례 없는 불확실에 휩싸이고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네. 지금 이스라엘이 10개월째 가자 전쟁 중입니다. 네. 이 전쟁에 참가하고 있는 군인들의 60%, 즉 60%가 예비군입니다. 이스라엘은 한 30만 명의 예비군과 15만 명의 상비군이 있습니다. 네. 말이 예비군이 사실 전쟁이 나면 상비군보다 예비군이 훨씬 전력이 뛰어납니다. 다 동원되는 거죠. 전투 경험이 네. 많기 때문에 네. 한 30대 40대의 장년들입니다. 네. 이 사람들이 다 전투기도 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10개월 동안 전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 생업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죠. 그래서 오늘 월스트리트저널 기사를 보면 이제 예비군들이 지쳐가지고 또 생업도 망하고 네, 그래서 네. 어쩔 줄 모르겠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소집에 응하지 않겠다.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을 해야 되는데 네. 처벌도 못 하고 있습니다. 왜? 지휘관들도 병사의 사정을 뻔히 알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다가 처벌을 하게 되면 또 시끄러워지니까는 네, 네, 네.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네. 이스라엘 경제가 지금 지난 4분기 때 네. 약 5.7% 마이너스 성장을 했답니다. 전분기에 비해서. 전쟁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네. 올해는 잘해야 1.5% 정도 성장을 할 거라고 합니다. 내년에 전쟁이 끝나야지만 완전 성장이 돌아설 수 있는데 내년에 이런 상태에서 전쟁이 끝날지 않을지 과연 끝날 수 있을지. 헤즈볼라 이란과 전쟁이 붙는다면은 예비군 문제, 이스라엘 경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네, 국민들의 불만이 아주 높겠네요. 그러면 지금 게다가 지금 그렇죠. 항공편도 다 취소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해외에 나간 이스라엘 사람들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고, 네, 나가지도 못하고 있고 그러고 있죠. 그래서 뉴욕 타임즈가 이스라엘은 이 혼란으로 자신의 운명을 더 이상 통제할 수 없게 됐고 많은 분쟁을 완화할 명확한 계획도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하아레츠라고 하는 일간지가 있는데 여기서 군사 문제를 전공하는 기자 아모스 하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썼어요. 네. 네타냐후 총리가 명확한 전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란 이스라엘 내부의 강요들 사이에서 불화가 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네타냐후가 휴전 협상할 때 고비마다 새로운 조건을 추가시켜서 협상을 결렬시키고 있다. 그래서 모사드나 신베트 같은 정보기관 수장들이 거기에 반발해서 서로 논쟁을 하는 그런 것도 지난 4월에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원론 보도가. 네. 협상을 해야 되는데 자꾸 조건을 그렇죠. 붙이니까 협상 그렇죠. 그러니까 진전이 없는 거죠. 이제 공무원들 그 정치적인 입장에 좀 떠나고 있는 군인들이나 정보기관 수장들은 네타냐후가 정치적 목적으로 이 전쟁을 이용하고 있다. 이 불만을 갖고 있는 거죠. 명확한 전략도 제시하지 못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다. 자, 미국의 입장 알아보겠습니다. 미국도 지금 상황에서는 좀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당황스럽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4일 네타냐후 총리와 통화해서 네타냐후에게 나에게 헛소리 좀 작작해라. 아주 격한 표현을 했습니다. 왜? 네타냐후가 가자 휴전 협상단을 다시 파견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말을 한 거죠. 아니 지금 상황이 이런데 협상 대표단을 죽여놓고서 대표를 죽여놓고서 무슨 또 휴전 협상을 하느냐 이제 이런 거죠. 또 미국 대통령 우습게 보지 말아라. 쉽게 보지 말아라. 미국이 지원한 이스라엘 지원이 조건을 주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나 민주당 행정부는 이스라엘을 지원하면서 지금 지지층들의 이반이 심각합니다. 그렇죠. 대선을 안 앞두고 그래도 있기 때문에 곤혹스러운데 협상 고비마다 협상을 깨고 또 긴장을 격화시키는 도발을 하고 있으니 참 난감한 노릇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의 어떤 직접 충돌 여부 상관없이 애초에 이스라엘이 지금 이 시점에 왜 최고 지도자 하마스 최고 지도자를 암살했는지 그 이후의 영향 아마 다 따져보고 했었을 텐데요. 국내적으로는 네타냐후의 정권 유지 여부를 떠난다고 보면은 네. 대외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은 이번 사태에서 한 가지 목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란과의 확전을 통해서 이란의 핵 개발을 한번 저지해 보겠다. 그래서 이란 최대 숙중 이란을 제어해 보겠다. 이런 게 있는 것. 제어해 보겠다.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이란과 계속 이란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한 협상을 벌였는데 지금 이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이란 그러면 이번 기회에 확전을 통해 가지고 이란의 핵 시설을 갖다가 공격하겠다라고 전략적 목표를 갖고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분석했습니다. 이란은 네. 과거에도 이라크 핵시설 공격한 적도 있었고 그렇죠. 그전에도 이란 핵시설을 사소하게나마 공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이번 사태로 인해서 국제사회에서 제어가 불가한 망난이란 평판이 좀 커져가고 있죠. 예, 이게 그렇게 좋은 시나리오는 아닌 것 같거든요. 네. 만약에 물론 이란 핵시설을 폭격한다고 하면 달성 여부도 불투명하지만 치러야 할 대가가 분명합니다. 엄청나죠. 하지만 이스라엘로선 이란의 핵 개발 저지하겠다는 게 국가적인 전략적 목표이니까는 그렇군요. 강행할 수도 있겠죠. 네. 어쨌든 간에 그런 거 휴전 협상을 하던 팔레스타인 대표까지 죽여놨으니 이스라엘의 평화 의지를 누가 국제사회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렇죠. 미국 언론도 웬만하면 이스라엘 비판 안 하는데 이번에는 네.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도 나서가지고 네타냐후의 정권력 때문에 이 사건이 벌어졌고 중동 전체가 망가지고 있다. 격렬하게 비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제 사회에서도 지금 이렇게까지 이제 상황이 된 데에 대해서는 비난을 멈출 수는 없다. 예. 그렇죠. 이스라엘에 대해서. 자, 하지만 지금 뭐 내일 새벽까지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이란이 공격에 나선다. 그럼 또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겠죠? 거기에 이란의 딜레마가 있는 거죠. 이란은 그렇죠. 당했는데도 공격을 하게 되면 또 자기가 중동 진세를 격화시킨다고 하는 비난을 받고 또 이스라엘이 원하는 확전에 말려들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때문에 이란이 신중하게 처신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이란이 이스라엘에 비해 요인 암살이나 파괴 방해 공작을 한 역량이 부족하기는 합니다. 네. 뭐 그런 거 역량도 없기도 하지만 이런 딜레마 때문에 못하는 것도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 때문에 이란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이슬람 혁명 이후 40년 가까이 이른바 그림자 전쟁을 벌여왔어요. 근데 그 그림자 전쟁에서 양쪽의 대응이 좀 약간 다릅니다. 네. 이란은 요인 암살, 시설물에 대한 파괴 방해 공작, 즉 사보타주 공작 등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공격을 했고 반면에 이란은 이스라엘 주변의 헤즈볼라 등 동맹 세력을 동원해서 상시적으로 저강도 공격을 가해서 이스라엘의 안보 부담을 높게 하는 방법으로 대처해 왔습니다. 네. 이 당장의 대조표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물론 사람도 죽이고 시설물도 파괴 눈에 띄니까 우위에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꼭 그렇지만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하면 할수록 이스라엘은 지금 안보 부담이 커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보도자시피 아까도 말했지만 가자 전쟁을 10개월 하고 있고 또 헤즈볼라와 전쟁을 벌인다면은 이스라엘은 지금 참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즉 보면은 이스라엘은 바늘로 찌르는 공격을 한 거고 이란은 가랑비에 옷 주는 식의 공격을 한 거죠.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의 부담이 더 커질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 양국의 이런 그림자 전쟁이 지난 4월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공격으로 이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란도 이제 이스라엘을 직접 공격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이번에 또 이란은 이스라엘을 직접 공격해야 되는 선택지를 손에 쥐었다 놨다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어떤 선택을 이란이 하게 될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선택지 앞에서 그 선택을 주고 어떤 전략을 취할지 중동 전체가 기로에 지금 서 있습니다. 이란의 선택이 앞으로 향후
중동 정세에서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 오늘 폭풍 전야의 중동 상황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한겨레 신문 정희길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테이크댓의 백포그 전해드리면서 KBS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